안녕하세요. 투자하이패스 이하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희 부장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휴장도 굉장히 많은 여러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월 3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니까 그 관련돼서 지금 뭐 25bp 인상 관련된 게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코멘트들이 중요하겠죠.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다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이제 그 뒤에 해석과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 날 이제 한 새벽 3시 정도에 이런 것들이 발표될 테니까 그때가 아마 좀 분기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일 날은 또 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되지 않겠나? 중국은 이제 5월 3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노동절로 또 쉬고 있죠. 그래서 중국 영향을 좀 당분간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에 좀 집중하는 시장, 매크로에 조금 집중하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 연휴 때 뭐 JP 모건에서도 이번에 은행 하나 이제 파산된 거를 이제 인수를 했단 말이죠. 물론 오늘 새벽에도 옐런 재무장관이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주에 일단 하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의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뭐 6월 달에 뭐 정부가 부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미국 정부가 멈춘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 경험상에도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시장은 단기 충격으로 그치고 뭐 금방 회복되고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또 이제 뭐 통과가 돼서 정부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연방정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연방정부가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짧은 기간인 만큼 좀 쉬어가도록 하고 이제 우리 이건희 부장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조선주 준비해 오셨죠?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너무 2차 전지로의 쏠림 현상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쪽은 뭐 주도 섹터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항상 그쪽이 쉴 때 어디가 올라올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서서히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은 아마 지난달부터 많이 했을 겁니다, 다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를 본 이유는 우리 회사에 또 이번에 그 조선 애널이 또 네, 변영진 애널. 네, 또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리포트와 또 좋은 그 항의의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 또 강의도 해주셨는데 유튜브도 촬영을 하셔서 아마 그것도 찾아보시면 저보다는 더 설명을 더 잘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걸 좀 요약해서 그다음에 종목 한 2개 정도 피킹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내용 항의 조건의 그 리포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조선주를 저희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참 조선주가 좋았는데 그때 보면 항상 체크했던 게 조선주들의 수주 잔고 수주를 얼만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수주를 어디서 받을 거며 이런 것들이 즉각 그 주가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와 주가가 거의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07년, 8년 이제 그 넘어가면서 사실은 안 좋을 때 뭐가 있었냐면 2010년도죠. 안 좋을 때 그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생각보다 해양 플랜트가 뭐 저가 수주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중간에 이제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이후로 사실 조선주를 사실은 시장에서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한 6조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한화에 인수가 됐지만 사실은 한동안 오랫동안 법정 관리를 받고 사실은 뭐 거의 시장에서 상폐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까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선주들이 보면 작년부터 해서 수주 잔고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도 지금 수주를 계속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주 잔고 대비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 있는 불신 이런 것들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흑자 전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2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라는 게 항상 터닝 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선주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망이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예전에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쓰던 유럽이 이제는 LNG선으로 운반한 LNG를 쓰고 있죠, 미국에서. 그럼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그 LNG가 나오지 않는 나라들, 가스가 나오지 않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중동 쪽에서 사오는 가스들 때문에 운반선이 필요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제 운반선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아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60척에서 70척 정도가 연간으로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85%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LNG선이 왜 좋냐면 사실은 여러 배들이 있죠. 이제 뭐 컨테이너선도 있고, 뭐 벌크선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뭐 여러 목적 그런 배들도 있는데 상선들도 있을 텐데, LNG선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국가, 뭐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도 사실 LNG선을 이제 뭐 한두 척 만드는 정도, 그것도 이제 주문한 사람이 한 뭐 언제까지 만들어줘 그러면 그거보다 한 1, 2년씩 늦게 만들어주고 막 이래서 문제가 좀 생겼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 여전히 타고나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쟁 상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엄청 늘었다가 지금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는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 배는 그대로 이제 발주량은 비슷한데 경쟁 업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도크들은 계속 차고 있죠. 그러니까 선주들이 발주할 수 있는 조선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대형선이라든지 특수선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조선주는 여전히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너무 좋은 회사는 많지만 좋은 주가까지 보려면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좀 낮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공정위에서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앞선 이제 조선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대우조선은 이제 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일단 바뀔지 여부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 LNG 수주가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서서히 뭐 대형 컨테이너선도 있고 뭐 탱커선에 대한 수주도 서서히 이제 무르익는 것 같은데, 뭐 향후에 이에 대한 흐름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 사실은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죠. 한화는 원래 방산에 되게 좀 진심인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구축함이라든지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방산 쪽으로 좀 잘 발달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집중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화 쪽에서는 엔진 사업부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없습니다. 사실은 엔진을 사다 쓰는데, 이 부분도 사실 HSD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인수를 또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실 그 전방위적으로 방산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잘할 수 있는 뭐 지금 현재도 LNG 쪽도 여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탱커랑 상선 같은 경우는, 상선은 이미 좀 발주가 좀 먼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수주 잔고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되는 LNG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크가 많이 안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는 받겠지만, 대형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좀 발주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은 지금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택 사항이다. 그리고 탱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발주가 나오긴 어렵고 내년 정도부터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변영진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희 부장님께서 이제 이제 타픽 한 두 종목 가지고 오셨죠? 예.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께서도 HD 현대중공업을 타픽으로 봤는데 저도 그걸 타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가장 빨리 올라왔고 작년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조선 3사 중에는 빅3 중에는 가장 좀 탄탄한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엔진 사업부가 다른 회사들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엔진 사업부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로운 엔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배보다도 오히려 엔진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율운항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동차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배들도 자율운항 관련돼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현대가에서는 지금 자율운항에 조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겠나. 남들이 다 포기한 FLNG 관련된 사업을 여전히 잘 하고 있고요. FLNG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실패했던 사업인데 오히려 이거를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열심히 해서 한 척 지금 이미 수주를 받았고요. 떠다니는 석유화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또 LNG 운반선도 지금 수주 잔고는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기대감을 좀 갖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타픽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없네요. 대우조선해양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일단은 제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화준 과장님은 오늘 게임주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게임의 진심인 남자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어떤 게임에 대한 뷰랑 네. 종목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작년부터 게임위원장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P2E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부 승인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 안 되죠. 일본 안 됩니다. 한국도 일단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번 연휴에서도 또 한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P2E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게임주 업체들도 서서히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확충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또 P2E 사업도 눈여겨봐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외자판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가지고 200만까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에 조금 시끄럽죠. 좀 시끄럽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전 예약만으로도 200만이 돌파를 했고, 만약에 올해 말에 만약에 출시 여부가 확정이 된다 그러게 되면은 이런 중국 외자판호에 대한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콘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엑스박스 게임들을 하고 있는 콘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총 이 세 가지의 이제 게임 업체들은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2E는 사실은 네. 정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나이트크로우가 또 난리를 네. 쳐서 위메이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직접 해보셨다는. 네, 연휴 때 나이트콜을 진짜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MMORPG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트렌드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흥행한 좀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P2E부터 꾸준하게 나와졌던 MMORPG에 대한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런 최근에 리니지 W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이런 게임 트렌드 자체에서도 조금은 좀 벗어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이트크로도 제가 볼 때 한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경쟁작들이 없는 상태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iOS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리메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신작이 성공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네, 종목은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얼마 전에 탐방 갔다 오신. 네, 탐방 갔다 온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은 사실 펄어비스 작년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실패를 겪고 나서 주가가 그동안 쭉 빠졌었죠. 일단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펄어비스가 내세울 본격적인 공략은 콘솔 시장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제 콘솔 플랫폼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검은 사막이 아니라 이제 붉은 사막. 사실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이죠. 2020년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이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개발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주가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 하반기쯤에는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데모 플레이 영상도 완성이 되었던 상황이고,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런 콘텐츠 회사, 플랫폼이 이제 소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콘텐츠 개발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 활동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 기간을 포함해서 내년 한 상반기쯤을 좀 보고 있는 거고, 하반기 하면은 이제 게임스컴이 있죠. 그리고 지스타가 있습니다. 게임스컴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게임쇼고, 지스타는 우리나라의 최대 게임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이 3관왕을 차지했던 것이 게임스컴입니다. 물론 펄어비스에서 여기 나간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행사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결국 인플레이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끌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펄어비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게임사와 달리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은, 이런 NC소프트나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게임 엔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교체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여기에 대한 비용 효과가 없다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저번에 얼리얼 엔진이라고 5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현실성 있게 만들어진 그래픽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래픽을 보고도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할 정도면은 어떻게든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나중에 게임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데모 플레이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좀 기대가 크고, 솔직히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유튜브나 관련 유튜버들이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올해 안에 기대 신작 뭐 15편 아니면 20편 하는 게 있는데, 사실 NC소프트의 게임은 없는데 그 펄어비스 게임은 있어요. 그만큼 붉은 사막에 대한 그런 게임 유저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상으로도 지금 거의 요즘에 최근에 잊혀져 있는 종목이었고, 바닥을 거의 기고 있죠, 지금. 네. 올해 실적은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년 시장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게 콘솔 게임을 좀 보시자고 하면은, 우리가 모바일이나 PC에서 하는 게임은 흔히 과금 제도라고 하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내는 구조. 하지만 이런 콘솔 게임은 우리가 이 타이틀을 사야 됩니다. 선결제. 6만 원 아니면 8만 원. 이 가격대를 사기 때문에 얼마만큼 판매량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판가름이 나요. 이게 만약에 펄어비스가 내년 3월에 나온다. 그럼 3월에 그 매출이 한 번에 다 찍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엘든링 같은 경우가 3주 만에 1200만 장이 나오게 되면서 대략 5천억에 대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펄어비스가 내년 붉은 사막에 나오게 되면은, 물론 컨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플레이 타임 시간이 아직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024년에 만약에 상반기에 붉은 사막이 나오고, 그러면 2025년 도깨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플랜 8이라고 해서 총싸움 FPS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네들은 매년 한 해마다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큰 그림은 좀 그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펄어비스를 콘솔에 집중해서 매년 하나씩 신작을 낼 거다라는 계획 갖고 있다. 요즘 최근에 게임 시장이 시끄러웠던 게 한국과 중국 관계죠. 콘솔 시장은 북미와 유럽 시장이 80%입니다. 중국이 이렇든 말든 상관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런 콘솔 시장이
왜냐하면 디아블로 4가 6월 6일 날 나오죠. 네오이즈 그 피해 거짓이 8월에 나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이 대략 6월 28일에 나와요. 그러면 하반기 때부터 이런 콘솔 시장에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퍼러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게임의 진심인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게임주에 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뭘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일단 걱정이 되는 거는 다음 주에 5월 10일 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10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0%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4월달 같은 경우는 이미 3월달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미 60달러대에 빠졌던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지만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 70에서 80달러대에 유지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5.0보다는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조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외국인인 수급에 대한 흐름과 그런 향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10일부터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럽에는 최근에 바이오 유럽이 4월에 열렸었고 5월에는 바이오 코리아가 열리는데 외국계에 있는 빅파마도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업체들도 충분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만큼 저도 일단 여기 참가 신청을 했던 만큼 나중에 이 방송에서 한번 탐방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조선주 그리고 게임주까지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